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문벌귀족사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이 중심이 돼서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광종에 가거제가 도입이 되면서 육두품 세력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려 계층도 승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호족이었던 사람들, 왕족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육두품 세력, 신라의 육두품 세력이 한 몸이 돼서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되죠. 이들은 사실상 공음전과 음서제도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서로 챙겨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 과거제, 그리고 문벌 귀족, 그리고 문벌 귀족들 간의 갈등이었던 이자겸의 난, 그리고 서경 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묘청의 난, 그리고 무신들이 앞장서서 일으켰던 무신정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이자겸의 난은 문벌 귀족의 패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묘청의 난은 이제 그 개경 세력에 대한 반발로서 서경 세력이 일으킨 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신정변은 이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정권의 주도 세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를 살펴볼게요. 이 가거제와 음서 그리고 공음전을 통해서 이 가거제도라는 합리적인 관료 등용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려사회는 음서와 공음전을 관료들에게, 귀족들에게 지급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벌 귀족의 형성이 고려 중기 사회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사실상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서서히 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마지막으로 무신정변의 차이를 다시 말하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못했던 지방행정조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요, 일본 통치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크게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행정지역으로 나뉜다. 그러면 결국은 이원적 통치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 행정구역으로는 이 2번을 두고 그 밑에는 주군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일반 행정구역은 고려시대에는 5도가 있었어요. 5개의 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흥미롭게도 사실 상설 행정기관이 없었고요. 이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해서 좀 주군현을 감독하는 정도, 이 상설 행정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지금의 도지사죠. 집무실을 가지고 행정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설 행정기관 없이 그냥 한번 감독차 파견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5도 밑에는 주군현, 즉 이 주군현에는요, 이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던 이 주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군사행정지역은 동계와 북계, 여기서 약간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쌍계라고 적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양계라고 쓰셔야 합니다. 군사행정지역인 동계와 북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고요. 그 밑에 진, 즉 국방상 요지에 군사적 혹은 군사적 특수지역을 설치하여 국방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모가 더 많았고요. 이것은 주연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누구의 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속현이라고 합니다. 이 속현은 조선시대가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으로 속현은 주연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누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요. 호족 혹은 향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족인데 작은 군소 규모의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이 향리로서 지방을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는데요. 이 향부곡소가 대표적인 이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일반 양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유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죠. 자, 이 향부곡소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주를 금지시킵니다. 향과 부곡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그리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하였죠. 신라말 고려초 중소 2번 출신으로서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은 주연을 통해 간접 지배를 하였으므로 향리가 실제 행정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신라말 고려초 중소 호족 출신으로서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은 이 주연을 통해 간접 지배를 하였으므로 향리가 실제 행정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로는 조세, 공물 징수, 노동력 증발 등이 있었으며 토착 세력으로서乡촌 사회의 지배층이며 지방간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향소부국에 대한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요, 사실상 천민계급으로 이들을 분류하고 있어요. 자, 천민계급인데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경제학파라고 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체로 1930년대에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천민은 곧 노예이고 우리나라에도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향소부국에 이 천민들이 거주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급 갈등적인 그러한 요소를 상당히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향소부국의 기원에 대한 수정주의가 한 1970년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수정주의는 주로 관계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에 근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집단이 통일신라 시대 이래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어느 조직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군현 조직의 일부였다는 점이었죠. 중앙정부는 군현 조직을 통해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향소부국이 중앙정부의 주요 세입지역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라도가 후백제의 땅으로서 거기 지역이 전부 향소부국으로 떨어졌다. 모두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전라도뿐만이 아니고 경상도와 충청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향소부국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수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양인신부는요, 조세와 역역 등 공역을 일부 부담하는 것과 함께 이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는데요. 대비해 천민신부는 국가에 대해 공역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일체의 간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천민신분들이 사람들이 적을 맞아 싸워서 군공을 세운 경우에는 이제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관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인 신분은 조세와 역역 등 공역을 일부 부담하는 것과 함께 사실상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는데 비해 천민신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향소부국의 주문인이 국가의 공역을 부담했던 만큼 이들은 명백한 양인신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고려시대 향소부국 집단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국가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려는 통합과정 중 고려 왕조의 건국에 반대한
일의 거주지를 배경으로 그 세력권 내의 주민을 향소 부국민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려 왕조 건국에 반대한 호족의 거주지를 배경으로 그 세력권 내의 주민을 향소 부국민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냈다는 점에서 9년제 주민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향부국민은 이들과 달리 추가로 둔전과 공회전 등 국가 직속지를 경작하는 특정의 역을 부담했고요. 소의 주민은 금은 등의 광산물 혹은 미역, 소금 등의 해산물 혹은 먹, 자기, 조기 등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역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죠. 한편 장과 처의 주민은 이 시기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고려시대에 나타난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장과 처죠. 이 장과 처의 주민은 궁원과 궁궐에 소속된 궁원과 사찰에 소속된 사원의 토지를 경작했으며 그곳에 조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 주민은 특정의 역을 추가로 부담했기 때문에 군현민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죠. 그렇다고 그들의 신분이 천민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려의 군대는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앙군은요, 일이 있었으며 여기 뒤에 나오는 바로 2군 6위가 있었죠. 2군 6위가 있었으며 2군은 주로 왕실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고 6위는 수도 및 국경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중앙군인 2군 6위는 사실상의 직업군인으로 편성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일을 지급하고 직역 세습을 통하여 이가 세습되도록 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가 무엇일까요? 군인전입니다. 자, 사실상 직업군인 체제였기 때문에 고려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과가 없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양반, 무신과 문신의 양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문신은 뽑지만 무신은 뽑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업군인, 군인전을 세습하는 이 직업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고려의 유명한 장수들이 있죠. 강감찬이라든지 윤관이라든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신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지략을 이용해서 적을 치는 거죠. 사실상 몸으로 싸웠다기보다는 머리로 싸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직업군인들은요, 공을 세우면 무신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실상의 이 당시 중류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지방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4번으로 5도에 주둔하였으며 지역 방위와 각종 노역에 동원 농민들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자, 4번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주현군이라고 하죠. 주현에 주둔한 주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5로 양계에 주둔하며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되어 국경 수비를 전담한 상비군이었습니다. 이 상비군은 주로 군적에 오르지 못한, 여기서 군적은 직업군인으로서 군인전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직업군인이 아닌 자 중 16세 이상의 장정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이 무엇일까요? 사실상 우리가 군대 가는 것과 똑같은 구조의 상비군이죠. 이것을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재 등용을 위한 과거제도는요, 이 시험 과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학과 정책을 시험하는 이것을 무슨 과라고 하고요. 유교 경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무슨 과가 있었습니다. 작가는요, 법률, 회계, 지리 등 여기에는 천문, 의학도 포함이 됩니다. 실용기술학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자, 과거제도는 한문학과 정책을 논하는 사실상의 제술가와 그 다음에 유교경전의 이해를 시험하는 명경과가 있고요. 명경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있고요. 법제적으로는 3번 이상이 응시가 가능했으나 실제로 제술과 명경과는 귀족이나 향리자제가 응시했고요. 작가는 백정농민이 응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백정거리면 뭐가 생각나시죠?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요. 여하튼 지금의 정육점에서 이 고기를 손질하는, 그리고 띄어서 파는 사람들을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고 그래서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 고려시대에는 백정은 사실상의 일반 농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죠. 자, 이 법제적으로 뭐뭐 이상, 자, 무엇일까요? 그래요. 양인 이상이어야지 됐죠. 자, 그렇고요. 고려 과거 시험의 특징으로는 과거 합격생과 시험관인 누구와의 결속이 강화되어 있었고, 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관직 진출이 용이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 합격생과 이 수능 출제위원과의 결속이 강화되어 있었고, 또 그래야만 관직 진출이 용이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사달이 벌어지겠죠. 여하튼 이 4번은 좌주라고 해요. 좌주와의 결속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고 능력을 중시 여겼으며 여기에서 승과도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불교를 상당히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는 거의 실시된 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전을 세습하고 있던 사실상의 묵과가 이 과거 시험에 무인을 뽑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6이라 공신, 종실, 자손, 그리고 5품 이상 고위 관료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였는데요. 이것은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바로 음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음서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음서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 음서제도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물론 조선시대에도 음서제도가 있긴 했어요. 2품 이상의 자제들의 경우에는 이 아들들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료로 임용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등용된 관리들은 절대 어느 선 이상까지 승진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고려시대에는요,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 음서제도로 뒤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문화시중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고려 관료체제의 귀족적 특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음서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죠. 이 고려시대를 관료사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귀족사회를 볼 것이냐를 두고 사실은 학계에서는 상당히 논쟁거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광종의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사실상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는 관료제 사회가 정착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류들은 바로 음서제도와 공음전, 뒤에서 다루게 될 공음전을 통해서 사실상 귀족 사회였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학계에서는 고려사회는 대표적인 귀족제 사회였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서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려시대에는요, 공신과 종실의 자손 외에도 1 이상 관료의 아들, 자,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요. 앞서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품 이상의 관료. 지금 현대사회에서 오품이면 과장급 정도 되겠네요. 공무원 세계에서 좀 연륜이 있는 편이죠. 과장급이면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품 이상 관료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들만이 아니에요. 그 손자, 그리고 그 관료의 사위, 동생, 심지어는 조카 등에게 음서의 혜택을 주어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등용하였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문음이라고 하죠. 고려시대에는 오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에 허용됐으나 조선시대에는 그 범위가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품 이상으로 이상의 관리의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고위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음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따라서 고려시대를 무슨 중심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귀족 중심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문벌귀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요, 이 지방 일본 출신의 중앙 관료였죠. 자,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실상 지방 호족 출신의 중앙 관료였으나 성종 이후 신라 어떤 계통의 유학자들이 지배층을 형성하며, 자, 신라 육두품 세력들이 계통의 유학자들이 지배층을 형성하며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새로운 지배층 중 여러 대에 걸쳐 중앙 고위 간직자를 배출한 가문들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삼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요. 문벌 귀족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벌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요. 중서 문화성과 중추원의 재상을 맡아보며 전국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과정과 사회 혜택을 받아 부를 축적하고 확대해 갔죠. 자, 녹봉인 바로 과정과 또 이 귀족 5급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었던 공음전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 부를 축적하고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실 및 귀족 상호 간의 혼인과 왕실의 외척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어난 5의 난과 6의 난은 문벌 귀족들의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이었죠.
자, 5의 난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예, 바로 이자 겸의 난이고요. 그리고 6의 난은 묘청의 난입니다. 자, 공음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음전은요, 앞서 얘기한 음서와 조건이 똑같아요. 즉,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음전을 받은 자의 자손은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모반 대역에 연좌되거나 공사죄로 제명될 정도의 죄가 있더라도 그 손자가 무죄면 공음전 시의 3분의 1을 그 손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정도로 사실상 귀족에게 거의 지급한 그러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음전은요, 음서제도와 함께 귀족 관료의 특권적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 기반이 되었죠. 자, 문벌 귀족의 권력 도점 양상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김돈중, 김돈씨는 김부식의 아들이다. 김돈씨는 상서 우승까지 지냈으며 정중부의 난에 죽었다. 이 김돈씨와 관련해서는 또 뒤에서 무신정변 때 한번 나오니까요.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죠. 김돈중은 인종 때 과거에 장원급제 하였다. 지공거, 저번에 좌주라고 배우셨죠? 근데 지공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공고, 한유충 등이 처음에 김돈중을 제2등으로 정하였다. 왕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장원으로 급제시켰다. 김부식의 힘이 정말 세긴 셌던 거죠.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자연의 손자 이자덕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이자겸의 사촌이다. 그는 공손하고 근신하며 효도와 우애가 있었다. 글 공부를 좋아하고 불도를 즐겼다. 음서로 경시서 승에 임명되었다가 중소시랑 평장사가 되었다. 예, 이 또한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비행기를 날려보고 싶어서 종이 비행기를 애가 어렸을 때는 종종 접어서 같이 날리기도 했었는데 요 근래는 뭐 군대 갔다 온 뒤에는 그럴 일이 없네요. 자, 이자겸의 난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자겸의 가문은요, 고려전기 대표적 문벌 가문인 경원 이씨로 문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80년간 정권을 독점하였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은 예종의 비로, 셋째 딸과 넷째 딸은 인종의 비로 결혼을 성립시켜 인종 때에는 국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으로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이자겸은 친족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매간 매직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자신의 등급을 왕태제와 대등하게 보고 생일을 인수절이라 하여 전국에 축하문을 올리도록 하기도 했죠. 고려사 기록에서는요, 이 이자겸의 재산 축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더욱 기고만장해져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며 사방에서 음식 선물이 들어와 항상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자기 집 종들을 앞세워 남의 수레를 약탈해 자기 물자를 수송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수레를 때려 부수고 우마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모든 길이 소란스러웠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자겸의 난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자겸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문벌 귀족이 어떤 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밑그림은 이 기사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사회는요, 문벌 귀족 중심의 질서 유지와 일의 4대 요구에 대한 타협적인, 이 시기 이자겸이 이 난을 일으킬 무렵에 사실상 이제 동북 구성, 윤관에 의한 동북 구성에서 철수한 뒤 금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져요. 그러면서 금이 고려에 대해 사대를 요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금나라를 섬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타협적인 이자겸 세력, 외척이자 문벌 귀족과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반발하는 왕의 측근 세력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표출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자겸과 2번이 누굴까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척준경이라고 합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의 측근 세력인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이자겸과 척준경의 불화로 왕의 사주를 받은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종은 신하들의 탄핵을 받은 척준경을 몰아내게 되고 그것으로 이자겸의 난은 종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자겸의 난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지배 세력이던 이 문벌 귀족과 왕의 측근 세력 간의 분열은 이 사실상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묘총의 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벌 귀족 중 개경 귀족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금에 대한 4대 관계 요구 수용 등 정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신진 지방 세력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묘총의 난의 본질입니다. 그 당시 서경 천도를 추진하던 묘총 세력의 대표격인
묘청과 일은, 일이 누구죠? 그래요. 정치상은 묘청, 이를 내세워 서경천도를 주장하게 되죠. 이가 뭘까요? 서경천도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학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주장하였고 황제 칭호 사용과 금정벌을 주장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인종의 개혁 의지와 맞물려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서경에 모를 짓기까지 합니다. 자, 궁성을 쌓게 되죠. 그것을 바로 대화궁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가라앉아서 물을 한 잔 마셨는데 더 가라앉네요. 하지만 이 개경 귀족 세력 일중심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김부식이 중심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부식 이 개경 귀족 세력은 이 이념에 충실하여 사회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을 내세워 금과 사대 관계를 주장하며 묘청 일파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고 결국 인종은 삶을 포기하게 돼요. 자, 앞서 일은 김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번은 김부식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유교 이념에 충실했고요. 결국 이 김부식에 설득당한 인종은 천도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경 천도가 좌절된 묘청 세력은 나라 이름을 아래와 같이 부르고요. 연호를 몰아하여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예, 나라 이름을 대위국, 그리고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간군에 의해 약 1년 만에 진압되면서 끝나고 말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전통사상과 유교 사상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펼쳐되면서 문벌 귀족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신정변을 살펴보도록 하죠. 문벌 귀족 지배체제의 모순과 의종의 실정, 그리고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 대우하는 풍토 때문에 무신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큰 계기가 되었죠. 무엇이었을까요? 군인들은 세습할 수 있는 뭘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요. 군인전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무신정변의 전개과정은 이방과 정중부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키고 문신들을 몰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요. 바로 이 시기부터 중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군인들의 합의기관인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무신들은 토지와 노비 소유를 확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신들 간의 권력 쟁탈전이 전개되게 되죠.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며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민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권력을 장악한 3번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를 설치하고 신변 보호기관인 오를 두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죠. 자, 3번은요. 사실상 이민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최충헌이죠. 그리고 최고 권력기관인 사실상 교정 도감을 설치하고요. 신변보호기관인 어떻게 보면 경호실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도방을 두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했던 것입니다. 최씨 무신정권은 1번이라는 군사기구를 만들어 군사기반을 확고히 하였어요. 자, 1번이 뭘까요? 그래요. 바로 삼별초입니다. 즉 삼별초라는 군사기구를 만들어 군사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이를 만들어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행사했고요. 3은 서방을 따로 두고 문신을 등용하여 최충헌 집권 이후 4대 60여 년간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자, 바로 최우가 되죠. 최우는 서방을 따로 두고 문신을 등용하여 최충헌 집권 이후 4대 60여 년간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후 최씨 무신정권은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달성하였으나 그 국가 통치 질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 유지를 위한 체제 정비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1144년) 인종 22년에 섣달 금음날 작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는 나래를 벌이고 있었죠. 임금의 측근 신하들과 호위병사들도 어울려 즐겼는데 내시벼슬을 하던 여기서 말하는 내시벼슬은 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시라는 관직명이 있습니다. 벼슬을 하던 김돈중이 앞서 김부식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정중부를 바라보다가 무엇이 못마땅하였는지 갑자기 촛불을 정중부의 얼굴에 들이대는 바람에 보기 좋게 기른 수염이
타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중부는요, 미친놈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분기탱천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김돈중을 늘씬하게 패주며 욕을 퍼부었죠. 김부식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임금에게 아뢰어 정중부를 고문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은 정중부를 아끼는 터라 몰래 알려 도망치게 했죠. 정중부는 당시 39의 장년으로 호위군의 하금 장교인 대정이고 김돈중은 새파란 젊은 문관이었습니다.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과거를 보아 2등이 되었는데 임금이 김부식의 환심을 사려고 1등으로 올려주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도 고려사엔 적혀 있습니다. 20여 년을 왕위에 올라 있었던 의종은 궁궐에 실증을 내고 야외에 나가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1117년, 죄송하네요. 117년이 아니고 1117년 4월 실록이 한창 짙어질 무렵 임금이 화평제에 행차하게 됩니다. 호종 군사들은 왕을 따르는 호종 군사들은 피곤함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었죠. 이때 정중부가 호위 총책임자로 있었는데요.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을 때 중간장교인 이방과 이고가 뒤따라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문신들은 마음껏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놀아대는데 우리 무신들은 이렇게 줄이고 피곤하니 어찌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임금이 교회에 있는 보현원에 행차할 때 거사하기로 의견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려사 정중부 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 8월 임금이 보현원에 행차하려고 궁궐에서 나와 오문에 이르렀다. 임금은 말을 멈추고 술을 먹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문득 말했다. 장하도다. 이곳은 군사를 연습시킬 만한 곳이구나. 그는 수박시합을 명하였습니다. 수박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이 무인들이 하는 격투기란 표현은 좀 그렇고 사실상 이 무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임금은 무신들의 불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이를 시켜 후한상을 내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늙은 대장군이었던 이송이 어느 젊은 군사와 맞잡고 경기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문관인 한 뇌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이송의 뺨을 쳐서 뜰 아래로 떨어뜨렸죠. 임금과 여러 문신들은 이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었고 한 무리의 다른 신하들은 이송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정중부가 나서서 한례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송이 비록 무관이지만 벼슬이 삼품인데 어찌 이다지 욕을 심하게 하는가. 임금은 정중부를 달래며 진정시켰으나
저녁 무렵 보현원에 이르렀을 때 이고와 이방은 순건군에 명하여 보현원 문 안으로 들어오는 문관과 내시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습니다. 반군의 선발대는 궁궐에 들어와 숙직하는 벼슬아치들을 다 찾아내 닥치는 대로 죽였고요. 뒤이어 이고와 이방이 이끄는 순건군이 들이닥쳐 퇴자궁 등을 휩쓸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릇 문신에 관을 쓴 자는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마라. 무신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문신 50여 명을 찾아내 죽였는데 무신들의 칼날에는 붉은 피가 마를 겨를이 없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의종은 벌벌 떨기만 하다가 정중분을 상장군에서 대장군으로 이고와 이방을 중랑장으로 승진시켰으며 나머지 무관들도 한 급씩 승진시켜 무신직권을 공식 승인하게 되었죠. 이날 내시와 환관 10여 명이 정중부 일당을 치려고 모의를 꾸미다가 잡혀 죽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중부는 의종을 거제도로, 태자를 진도로 유부에 보내고 의종의 동생을 세임금, 즉 명종으로 추대하여 무신들의 잔인한 쿠데타는 완벽하게 성공하게 되었죠. 이자겸이나 묘청의 반란 때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사륙이 자행되었으며 특히 서로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내 죽였는데 죽은 벼슬아치의 수로 따지자면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농민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죠. 무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묘청도 그리고 이자겸도 모두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은, 농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곳곳에 부강한 자들이 가난한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갚지 못하면 옛부터 내려오는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므로 백성들은 생업을 잃고 더욱 가난해지니 고려사 명종 때의 기록입니다. 자, 가난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백성들이 이자를 못 내면 노비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이 명종 때 기사를 보도록 하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던 무신들이 그리고 이자겸과 묘청이 있었던 그 시대로요. 정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샘과 우물이 모두 마르고 벼와 보리가 다 타 죽었다. 게다가 아울러 유행병이 퍼져서 돌림병이죠. 유행병이라는 것은 요새 표현이고 돌림병이 퍼져서 사람이 많이 굶어 죽으니 사람의 고기를 파는 자가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인육을 판다고요? 그래요. 일단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전염병, 돌림병에 걸린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요. 너무 그러네요. 백성들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더 가난해지고
심지어는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뭐 많이 보죠.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8주차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주차 과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항상 그 바람은 돌도끼가 되어 제 발등을 찍죠. 학기 말이 되면 저는 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발은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웬 삼파시 같은? 그래요. 최후의 발악이죠. 여러분들을 한번 웃겨보고 싶은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혼자 강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직업병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순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 이랬고요. 또 옛날에 이랬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뭐 그건 그런데 그냥 혼자 웃어요. 막 껄껄껄껄 웃기도 하고 혼자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생각나시죠? 뭐 이 나이에 그 병에 걸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러네요. 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세 자리 숫자더라고요. 뭐 이건 언제 끝나게 될지 뭐 1년 내내 여러분들을 학생들 얼굴 볼 거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네요. 여하튼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제와 음서 그리고 공음전을 통해 고려 사회의 성격을 한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료제 사회인지 아니면 귀족제 사회인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하면 아주 좋겠는데 토론 주제로서 또 좋은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 뭐 혼자서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모노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고요. 2번 문벌 귀족의 형성이 고려 중기사회와 하층민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니까요. 뭐 아까도 무신 정권 시기에 그 명정 때의 농민들의 삶을 보셨죠? 그 고려 중기 이 문벌 귀족 사회와 하층민 생활적인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세 번째 주제는요. 고려 중기 이자금의 난과 묘충의 난 그리고 무신정변의 각각의 원인과 각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은 거의 60년 뭐 거의 동시대에 뭐 3, 4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도 약간씩 다르고 또 주장하는 바도 차이가 큽니다. 그것을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상 무신전변이 일어남으로써 문벌 귀족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과제와 문의는 반드시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new any 읽지 않겠어요. 발음이 나빠서 그런지 학생들이 더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 지메일로만 받느냐, 네이버로 보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솔직히 얘기를 드릴게요. 이 네이버 메일이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낸 그 메일을 스팸 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알아서 지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은 보냈대는데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어요. 뭐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여하튼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메일이 스팸 메일로 처리된다는 거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그래서 G메일을 이용하기로 했고 했던 것이 거예요. 좀 의아하다. 뭐 네이버로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학생 메일은 이 G메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